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한미군 분담금을 13조 원으로 대폭 인상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을 즉시 철수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적인 관세의 인상,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인상 제재까지 가하겠다며 거의 협박 수준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경악시켰고 한국이 갑질을 당하던 상황은 완전히 급반전되어 오히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어오는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대응에 전 세계는 한국에 대한 이례적인 찬사와 러브콜을 보내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트럼프의 협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길래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 분석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콜린스라고 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제 주된 임무는 그저 단조로운 서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또 다른 별일 없는 날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동료 마이클이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지금 당장 백악관으로 가자.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이건 비상상황이야. 그리고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게 된 회의실에서 저는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각종 고위급 거물 관료들은 덤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원한다면 매년 미국에 13조 원을 더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군을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시킬 수밖에 없어요. 잠시 동안 그의 말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3조 원을 추가한다고요? 제가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관대함의 정의를 확장해도 GDP로 측정했을 때 한국은 이미 독일이나 일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었죠. 하지만 13조 원이라뇨? 그것은 거의 10배나 많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귀가 윙윙거렸습니다. 브리핑룸에 있던 한 기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목소리를 떨며 손을 들었어요. 대통령님,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13조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트럼프가 거의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왜 미국이 그런 부자 국가들을 무료로 방어해야 하죠? 그 문구는 저를 뺨처럼 때렸습니다. 공짜로요? 그건 부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모욕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지, 토지, 인프라, 안보 등 미군을 주둔시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헌은 꾸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다른 어떤 미국 동맹국보다 조용히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무임승차국으로 모함하고 있다뇨. 하지만 트럼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나토 회원국들은 동맹 지침에 따라 평균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합니다. 폴란드는 2.6%, 발트의 연안 국가들도 2% 이상입니다. 심지어 독일도 마침내 2%대를 넘었죠. 그런데 한국이요? 그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멈춰서 침묵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자국의 생존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28,500명의 미군이 자국에 주둔하는 동안 보호를 누리면서도 그들은 어떤 것도 미국에 제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가 나열한 국가들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국방력에 투자하고 있고 그건 주한미군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트럼프는 이 사실을 알고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예 반박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지리를 보세요. 1,000만 명의 도시인 서울은 비무장지대에서 5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수천 개의 북한군 포탄이 사정권 안에 있어요. 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은 72시간 안에 함락될 것입니다. 제 말을 기억하세요. 한국과 북한과의 전력차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50km의 거리라면 선제 공격을 하는 쪽이 무조건 승리를 거머쥔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거든요. 북한의 군인 100만 명, 산 아래 구비된 비밀터널, 북한의 상당량의 화학무기 비축량을 좀 보세요. 미국의 해구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어떻게 북한의 선제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이 없으면 한국은 끝입니다. 그렇게 트럼프가 충격적인 주장을 마치자마자 미국 뉴스룸은 이러한 역대급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트럼프의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었죠. 그저 팩트만을 나열할 뿐이었습니다. CNN의 헤드라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장 관대한 동맹국, 한국. 그들은 알고 보면 한국이 주한미군 비용 기여도가 독일과 일본보다 훨씬 더 높다는 객관적인 차트까지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10년간 총 60억 달러가 넘는 한국의 지불 내역을 보도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하는 충성스러운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요청을 전부 거절할 때 오직 한국만큼은 세계 평화를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한 국가였습니다. 모든 데이터 포인트는 한국이 이미 대부분의 동맹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잔인한 진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중도 이를 깨닫기 시작했죠. CBS의 스냅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의 77%가 트럼프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미국인들 거의 대부분이 한국 방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여파 때문인지 갑자기 한국에 대한 동정의 물결이 미국 언론계를 휩쓸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회의원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한상원 의원은 한국이 없으면 동아시아 전략은 무너진다라고 직설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라 일단 제 상사를 찾았습니다. 저는 즉시 아시아 태평양 위기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목격했던 노련한 관리인 존슨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베테랑인 그였지만 그조차도 이번 상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흔들리더군요. 나도 아직 이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어. 트럼프는 필요한 논의도 거치지 않고 그러한 폭탄 선언을 해버린 거야. 긴급회의가 필요해. 30분 내에 가능한 모든 것을 가져와. 30분 만에 저희 동아시아 팀은 창문이 없는 상황실에 몰려들었습니다. 분위기는 혼란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도 대통령이 경고 없이 그런 최후 통첩을 내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국장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불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분명 트럼프의 폭탄 선언을 들었을 텐데도 이에 대한 성명도, 보도 자료도, 유출도 없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침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조차 침묵했어요. 이건 너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평소라면 서울은 최소한 입장을 검토 중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라는 모호한 성명을 발표해 공백을 메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은 상대가 시계 아래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보드를 만지기를 거부하는 체스 고수처럼 침묵만을 유지했거든요. 다음 날에도 침묵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매우 불안했죠. 워싱턴에는 항의의 폭풍보다 소음이 없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요? 제 옆에 앉은 마이클이 쓴웃음을 짓더군요. 그건 한국만 알겠지. 어쩌면 한국은 최근에 정권이 바뀌어서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어쩌면 한국은 우리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기 위해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미국의 백악관, 국방부 등 주요 부처들은 전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의 무모한 요구 때문에 경악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침묵 때문이었어요. 폭풍이 오기 전 숨을 참는 산처럼 의도적이고 절제된 고요함이었죠. 한국은 침묵은 약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계산이었습니다. 또 힘이었죠. 그리고 미국 백악관은 그들이 마침내 연설을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눈은 충혈되었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죠. 13조 원을 더 지불하지 않는다면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트럼프의 말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머릿속에 총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24시간이 넘게 지났지만 서울은 아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이례적 반응에 공포에 질린 합동참모본부는 밤새 작성한 긴급평가서를 발표해 오더군요. 그리고 그 내용은 분명 저희 모두를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리기 충분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일본이나 괌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즉각적인 인프라 확충에만 해도 430억 달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리적 이점을 대체할 또 다른 항공모함 공격 그룹을 구축하는 것이요. 1,5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연간 운영 비용은 150억 달러가 추가됩니다. 미사일 방어 및 감시 시스템 재배치요. 800억 달러가 추가됩니다.
태평양 전역에 걸쳐 있는 공급망의 물류 비용은 연간 120억 달러에 달합니다. 관계자는 한국을 잃게 된다면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0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요구보다 5배나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소를 타마다 대를 잃는 것과 같은 멍청한 결과였어요. 물론 저희 모두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한국에게서 돈을 쥐어짜고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그동안 미국을 위해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떠나면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미국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존슨 국장이 지나가다가 제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암울한 미소로 보고서를 두드렸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 철수를 위협하고 있지만 진짜 위협은 우리에게 있었다니 말이야.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판이었던 거야. 그가 옳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각 부서의 발표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전체가 무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한국은 또 다른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을 꺼내면 전체 구조가 무너지는 셈이었어요. 국방물 요청에서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항만 인프라를 조명한 것이죠. 세계에서 5번째로 물류량이 많은 컨테이너 항구인 부산은 한국 무역뿐만 아니라 미군의 중요한 물류 허브였습니다. 아시아로 향하는 모든 미군 화물의 거의 30%가 한국이 건설, 유지 보수, 보조금을 지급한 시설을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성을 잃으면 미국은 일본이나 하와이를 경유하는 항로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배송 시간과 비용이 3배로 증가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이걸 전시에 대입해본다면 이건 비용만 많이 드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아예 밀려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과였죠. 그리고 그것은 기지나 항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 산업단지의 기술적 중추였습니다. 미 산업정책처의 또 다른 기밀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70% 이상이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는 2개의 한국 기업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이들이 없다면 미국의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 심지어 핵 지휘 네트워크도 멈출 것입니다. 한국의 공급이 단 한 번만 중단되면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펜타곤 자체도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에 엄청나게 의존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한국이 미국에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심지어 산업정책처 관계자는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공급이 감소하면 미국 경제와 국방 준비 태세에 연간 최대 120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읽다가 얼어붙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죠. 대만은 중국의 강압에 너무 취약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한국에 의해 완전히 집어삼켜졌기에 이젠 반도체 시장에 일본의 자리는 없어져 버린 지 오래거든요. 미국은 물론 부유하지만 더 이상 한국이 마스터한 첨단 EUV 리소그래피 라인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미국의 첨단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고, 이러한 역량과 회복력을 모두 갖추고 있던 셈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사슬 그 자체였어요. 저는 곧 또 다른 비상 원탁회의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 장성들은 조용하고도 객관적인 어조로 말하더군요. 한 삼성 장군은 한국을 잃으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억지력이 무너진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이성 장군은 일본 혼자서는 동아시아 라인을 지킬 수 없다. 한국이 한반도를 정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던 진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트럼프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드디어 시한폭탄에 뇌관에 불이 붙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보냈고, 보좌관은 회의 중에 이 보고서를 가지고 헐레벌떡 회의실 내부로 난입했거든요.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막는다면 미국 기술 기업들은 1년 안에 1조 2천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모든 기업이 한국산 칩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관세는 한국에 대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국 산업을 겨냥한 권총이었죠. 그러니 한국에 대한 압박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테이블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리고 국장은 마침내 침묵을 깼죠. 분명히 합시다. 그가 목소리를 무겁게 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간청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뿐이에요. 그 단어는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애원 말이에요.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우리의 해구산 아래 보호받는 종속국인 주니어 파트너로 취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한국은 종속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석이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선수였죠.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한국의 숨겨진 중요성에 대해 서서히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한국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완전히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드디어 충격적인 성명을 발표해왔습니다. 협상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군대를 철수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그에 따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동안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고함도, 소란도 그저 놀란 침묵뿐이었죠. 철수 카드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소리에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국장은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공황의 물결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1시간 동안 책상 위에는 리포트가 쌓여 있었고, 리포트 하나하나가 지난번보다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서울에 대한 CIA 보고서는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이례적인 심야 회의를 조명했어요. 분석가들은 한국이 미국의 철수에 대비한 비상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당황하기는커녕 트럼프의 미친 척에 완전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같은 날 저녁, 저는 CIA의 서울 방송국으로부터 기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페이지를 스캔하는 동안 손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계 3위 무기 수출국이 되어 이미 프랑스와 같은 거대 국가를 제치고 러시아의 수치에 근접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결과였죠.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은 미국의 방위 산업이야말로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나토 국가와 중동 동맹국들이 미국의 로키드와 보잉에 묶여 있는데 어떤 국가가 감히 미국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겠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숫자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은 글로벌 무기 수출의 새로운 강국이 되었고 동맹국들은 미국 대신 서울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목표요? 더 이상 그들의 무기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2030년까지 매년 3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건 수치상으로 이는 거의 확실시되어 보였다는 것이죠. K9 썬더 자주포는 단순한 자주포가 아니었습니다. 화력, 정확성, 내구성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가 되었어요. 폴란드는 수백 대의 K9에 12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나토의 동부 방어태세를 사실상 재편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심지어 인도도 K9을 구매하거나 라이선스했습니다. 서울은 BAE나 라인메탈과 같은 전통적인 거대 기업들을 조용히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허세를 부리지 않았기에 콧대가 하늘을 찌르듯 높던 미국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K2 블랙팬서는 더욱 독보적이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전장은 독일의 레오파드2와 미국의 에이브럼스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아닙니다. 폴란드 정부는 거의 150억 달러에 달하는 1000대 이상의 K2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유럽 국가가 독일 탱크와 미국 탱크 중 한국산 탱크를 선택한 것은 조달 결정 그 이상이었으며 이는 지정학적 변화였습니다. 노르웨이와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미 K2를 차세대 MBT로 평가하고 있고 한국의 전차를 구매하기 위해 막대한 예약금을 걸어둔 상태였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요? 미국 국방부의 모든 인사들은 이 전투기를 보고 미국의 모조품이라며 비웃어댔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다시 한국의 KF-21과 미국 F-35를 비교한 평가를 읽었을 때 턱이 조여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람에는 더 저렴하고 인도 속도가 빠르며 스텔스와 항공전자공학 분야에서 F-35와 거의 동등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48대의 전투기를 인도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죠.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끝없는 수출 제한에 지쳤기에 한국산 전투기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화력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지렛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계약은 따로 있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패트리어트보다 한국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선호했고 한국의 천공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산 시스템은 가격은 절반이지만 미국산과의 성능은 거의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풍부한 걸프만 군주국들이
서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워싱턴의 독점은 끝났다는 것이고 이제 이러한 산유국들로부터 얻어오는 막대한 이익도 전부 한국으로 빼앗기게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의 충격은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국장님의 눈까지 완전히 휘둥그레지게 만든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KSS-3 잠수함이었습니다. 사실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은 소수의 초강대국만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수직 발사 능력을 갖춘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획기적인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들조차 꿈꿀 수 없는 해군력의 범주에 진입한 셈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육군력에 몰빵한 기형적인 군대가 아닌 육해공을 아우르는 육각형의 국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은 엄청났죠. 2022년에만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17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불과 5년 전보다 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분석가들은 이제 2030년까지 한국의 연간 방위산업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서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무기 수출국에 확고히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150억 달러 규모의 거래, 중동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계약,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전투기 주문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러한 실제 영향은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전략적인 영향이었습니다. 나토에 판매된 모든 한국산 곡사포, 걸프 지역에 배치된 모든 한국산 미사일 시스템, 동남아시아 해역을 순찰하는 모든 한국산 잠수함은 미국의 방위 의존에서 벗어나 한국으로 향하는 또 다른 동맹국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나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방위산업은 5년 내에 미군 주둔을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 한국의 첨단 무기고는 미국이 만들겠다고 위협한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거였고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그다지 필요가 없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서울을 떠나면 미국은 동맹국 하나만을 잃는 것이 아닌 엄청난 연쇄작용으로 주저앉게 되는데 미국은 전 대륙에 걸쳐 신뢰도, 계약, 전략적 발판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등 각국은 한국을 국방기술의 미래로 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미국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저희 모두를 정말로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린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군대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거든요. 다음 파일은 국방부 산업정책실에서 나왔습니다. 정책실장은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한국의 반도체 부문은 제조 규모, EUV 리소그래피 배치, 첨단 AI 칩 설계 등에서 미국의 역량보다 10년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0년, 그만큼 그들은 앞서 나갔습니다.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은 이미 3나노미터 공정 노드를 완성한 반면 미국 팹은 여전히 7나노미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소비자 기기와 군용 슈퍼컴퓨터 모두의 필수적인 글로벌 디램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네덜란드 외에 EUV 리소그래피 기계를 실질적으로 숙달한 유일한 국가로 전체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AI의 최적화된 프로세서는 이미 나토의 명령 및 제어 시뮬레이션에서 속도와 효율성 면에서 미국 설계를 능가하는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적으로 돌리겠다고요? 미국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한국의 공급망으로부터 독립할 준비 말입니다. 우리는 10년은 더 수그리고 있어야 해요. 하지만 저를 진정한 공포의 순간에 빠뜨렸던 부분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 공급망이 중단되면 미국의 연간 경제 손실이 1,2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금융 대재앙인 셈이죠. 그래서 한국은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의 칩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생산하는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버, F-35 항공 전자기기, 심지어 핵 발사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13조 원은 이러한 대혼란에 비한다면 껌값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트럼프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전혀 모른 채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은 곧바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산업에 연동된 방위주는 급등한 반면 애플과 구글과 같은 미국 대기업은 트레이더들이 공급 혼란에 대비하면서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여기서 한국이 정말로 공급망을 끊어버린다면 이로 인한 하락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겠죠.
미국인들의 돈이 그야말로 녹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즉각적인 결과가 도출되자 의회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파적인 다툼이 아니라 초당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동아시아의 자세가 무너집니다. 이는 비용 분담이 아닙니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생존이 아니라 미국의 생존 말입니다. 한 민주당 의원이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더 전략적 성숙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협력을 간청해야 하며 갈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정보는 계속 쌓였습니다. 하와이에서 태평양 지구 사령부의 평가는 그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기지의 손실은 미국의 전방 억지력을 60% 감소시키고 대응 시간을 72시간 증가시키며 연간 운영 비용을 520억 달러 증가시킵니다. 그것은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장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도출한 수학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내부의 즉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국방부 관리들은 한국의 침묵을 약점으로 일축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가 그 침묵은 곧 지배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워싱턴 포스트는 날카로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잃을 여유가 없다. 그리고 한국은 그것을 알고 있다. 핵심은 누구도 한국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평화헌법의 제약을 받은 일본도 아닙니다. 대만도 영원히 중국의 총에 맞설 수 없게 됩니다. 방위 산업이 분열되고 더디게 진행되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세계로 닻을 내릴 수 있는 최전선의 지리, 산업력, 첨단 기술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관세와 군대 위협이 한국에 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한국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고 있었어. 진실은 굴욕적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지렛대를 가진 것은 미국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제 좌절감은 지금 극에 달하고 있고 이것보다 나쁜 상황이 펼쳐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반지하 밑에는 지하실, 그리고 깊은 구덩이가 존재하는 법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곧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충격적인 발표를 시작했고 미국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말았거든요. 저는 워싱턴에서 무모한 정치적 움직임을 꽤 많이 보았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러한 발언을 함과 동시에 웨스트 윙의 공기는 누군가 수류탄에서 핀을 뽑아 카펫 위에 던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관료들이 모든 것이 허황되기를 기도할 때 내는 긴장된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고 지금 미국에 닥쳐있는 현실이었죠. 1시간 만에 제 스마트폰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켜졌습니다. 애플의 로비스트는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신 나갔나요? 한국이 없으면 아이폰도 없습니다. 구글의 정책 책임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수신기에 거의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은 숫자도 모르나요? 지금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디램의 70% 이상과 낸드 플래시의 거의 50%를 생산합니다. 이건 구글 입장에서는 공급업체를 잃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를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숫자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클라우드 서버, 모든 스마트폰, 모든 노트북, 심지어 군사 위성까지 한국 칩으로 작동했습니다. 한국은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현대 디지털 세계의 등뼈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실리콘밸리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게나 굳건하던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조차 꺾였고 애플조차 하루 만에 전체 개발도상국의 GDP보다 더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인들의 돈을 완전히 녹여버렸던 것입니다. 한 재무부 보좌관은 유령처럼 창백한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관세로 인해 전 세계로부터 얻었던 이익을 단 3일 만에 날렸고 결국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없앴습니다. 한국 하나 건드렸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숫자는 끔찍했습니다. IMF는 한국 반도체가 중단되면 그 파급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GDP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기술 부문에서 1년 만에 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전 세계 AI 클러스터의 90%가 몇 주 안에 동결될 것입니다. 미국이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챗GPT,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서비스도 전혀 없어지고 맙니다. 당연하죠. 한국의 공급망은 지금껏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트럼프는 자신의 머리에 스스로 총을 쏜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결과를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을 지키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한국은 군인이 아니라 실리콘으로 미국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미국의 조달러 규모의 무기고는 값비싼 고철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들은 한국이 없어도 우리만의 팹을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거의 소리내어 웃을 뻔했죠. 최첨단 팹 하나를 건설하는데 200에서 250억 달러? 건설하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친 축적된 노하우입니다. 한 대당 2억 달러에 달하는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기계는 수년간 대기자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를 배치하고 마스터링하여 수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타이트한 생산 라인에 최적화했습니다. 내일 미국이 무제한 현금을 쏟아낸다고 해도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7에서 10년이 필요한 셈이에요. 그리고 그때쯤이면 한국은 이미 한 세대 더 앞서 있겠죠. 패배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공급망에 보이지 않는 동맥을 통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첨단 소재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국가예요. 이들이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좀 보세요.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불화수소 공급망을 의존하고 있었지만 일본이 이를 차단하자 한국은 즉각적으로 일본보다도 더욱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개발해버렸어요. 한국의 애칭용 고순도 불화수소, EUV를 위한 전문 포토레지스트, 초박형 웨이퍼 연마 기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는 미국이 따라잡고 싶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40년간의 국가 전략, 인프라, 그리고 규율이었고 한국만이 그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의 바보짓에 미국 전역에는 곡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테슬라는 한국에 컨트롤러가 없으면 전기차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잉은 한국 서버에 의존하는 자신들의 예약 시스템을 고백하며 한국이 없으면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울상을 지었죠. 심지어 뉴욕증권거래소도 한국산 칩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없다면 도미노는 무너지는 거였습니다. 새로운 아이폰, 노트북, 게임 콘솔이 없어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였어요. 미국의 병원도 문을 닫게 될 예정이거든요. 미국의 병원들은 한국 반도체로 작동하는 영상 장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금융도 마찬가지죠. 거래 네트워크가 급격히 둔화되어 매일 수십억 건의 거래 손실이 발생하겠죠. IMF는 이번에는 은행이 아니라 실리콘 부족으로 촉발된 잠재적 대침체 2.0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진의 진원지는 워싱턴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미국의 곡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을 때 한국은 어떤 상황을 맞이한 상태일까요? 그래도 한국과 미국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국에도 큰 피해가 닥쳤을까요? 충격적이게도 미국의 대혼란이 펼쳐졌음에도 한국에는 평온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죠. 한국 신문들은 관세 예상, 다각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그건 허세가 아니었어요. 사실이었죠. 한국은 이미 기술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른 상황이었기에 굳이 미국에 수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실제로 삼성은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팹을 확장하고 유럽에서 협상 중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독일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요컨대 한국은 궁지에 몰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은 셈이었죠.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관세는 그들이 수년 동안 계획했던 것, 즉 미국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지표가 상황의 역전을 가리키자 이젠 가장 잔인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정부의 추가적인 입장 발표였어요. 청와대는 단 3줄에 불과한 성명을 발표를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맹국과 파트너는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짧은 선언은 펜타곤 슬라이드 덱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궁지에 몰린 황소처럼 분노했어요. 그는 이내 소집된 긴급회의에서 한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은 더 좋고 더 저렴하고 더 빨리 우리만의 칩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의 허세에 그저 안타까움만을 느낄 뿐이었죠. 그리고 그건 회의실 내부에 있던 인원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미 국방부 장관은 그에게 일침을 날릴 뿐이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반도체 팹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한국처럼 고순도 칩을 개발하려면 십수년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러한 공급망을 전적으로 한국에 의존해온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따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미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의 40% 이상이 한국산 디램이나 낸드칩에 직접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미사일 유도 패키지가 성능이 저하되고 스텔스 항공기 항공전자 장치가 결함을 일으키며 전장 AI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고는 한국산 실리콘으로 건설되었거든요. 이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그는 대만 TSMC에 압력을 가해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테이블을 두드릴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국방부 장관은 더 이상 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TSMC는 논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메모리가 없으면 프로세서는 쓸모가 없거든요. 이어진 침묵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순간은 국방부 장관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밝힘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미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공급망 중단에 대한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상황입니다. 만약 한국이 90일 동안 미국 방위산업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트럼프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그럼 그렇지라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금 말을 이어나갔어요. 대답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작전 준비 태세가 40% 이하로 떨어져 사실상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넘겨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패권은 이제 중국으로 넘겨주게 되고 미국은 패권국으로서 얻어오던 막대한 이익들을 전부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한국 없이는 아시아에서 큰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홍당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이해한 모양이었어요. 미국은 더 이상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랬습니다. 한국만큼은 세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국가였죠. 그런데 그때 경악을 금치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국방부 차관이 잔뜩 긴장된 모습으로 회의실 내부로 난입하더니 이내 트럼프의 면전 앞에 충격적인 자료를 들이밀었거든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걸 좀 보세요. 그는 해저지도 사진을 내밀었어요. 파란 선들이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국과 일본을 가로지르는 좁은 깔때기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는 모두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죠. 보세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4분의 1 이상이 한국이 통제하는 해저 케이블 노드를 통과합니다. 한국의 협력이 없다면 미국의 금융 및 국방 데이터 경로를 변경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수백억 원이 소요되며 전송 속도가 최대 60%까지 단축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는 여기 있는 모두가 잘 알 테죠? 대통령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은 미국의 실밖에 없는 정책이에요. 이건 반드시 물러야 합니다. 회의실 내부는 조용해졌습니다. 저희 모두는 한국을 북한에 대한 육상 완충국쯤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태평양의 디지털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원을 철회하면 월스트리트 거래가 지연되고 정보 전송이 중단되며 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서버마저 더듬거릴 것입니다. 즉각적인 지휘와 통제에 중독된 미국에 이는 사형 선고와 다름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어요. 또 다른 슬라이드에서 울산, 온산, 여수, 한국의 대규모 정유 단지가 지도를 밝혀냈습니다. 한국은 하루 3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정제하는데 이는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LNG 터미널은 태평양 연안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그룹은 장기 운항을 위해 한국산 정제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없으면 재공급 비용은 연간 80억 달러 증가하고 내구성은 3분의 2로 떨어집니다. 미국 해군은 곧바로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한국산 휘발유로 운영된다고요? 차관은 미소조차 짓지 않았어요. 네, 한국에 정유소가 없으면 제7함대는 떠다니는 박물관 함대가 됩니다. 중국이 그 누구보다 좋아하겠네요. 그러나 트럼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여유있게 웃으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그건 걱정 마세요.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한국은 자신들이 원래 미국에 제공하던 인프라는 절대로 철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위성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눈이 되어주고 있거든요. 미국의 위성이 없으면 한국은 북한이나 중국이 비밀스럽게 벌이고 있는 위협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이나 중국의 경거망동 한 번으로 한국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서울은 북한으로부터 고작 50km 떨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러니 한국은 미국의 위성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차관은 그러한 트럼프의 주장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건 10년 전의 상황이지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보세요. 한국의 새로운 정찰 위성은 연합국 시스템에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국은 동아시아 전역에 걸쳐 3초 미만의 지연 시간으로 실시간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한국의 이러한 피드 없이는 실패하고 있어요. 그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1조 달러 규모의 방위망은 서울의 위성에 의존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국은 미국의 위성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바로 지금의 한국과 미국의 관계죠. 한국은 더는 미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트럼프가 말을 이어나가기도 전에 이번에는 경제부 차관이 나섰어요. 이젠 미국의 트럼프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죠. 한국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며 테슬라뿐만 아니라 포드, GM, 모든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면 미국의 친환경 전환은 최소 10년 이상 지연됩니다. 조선이요? 한국은 상위 세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상업용 톤수를 발사합니다. 유조선과 LNG 운반선 없이는 미국은 글로벌 무역 흐름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즉, 한국이 미국을 떠난다면 미국 경제는 매년 최소 1,800억 달러의 하방 충격으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더욱 심각하죠. 아시아에서 우리의 전방 억지력은 6개월 이내에 무너지게 되니까 말입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자신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의 미친 척은 결국 한국을 상대로 싸움을 걸다가 완전히 박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나온 슬라이드는 그런 트럼프를 더욱 당황케 만들었어요. K-팝 콘서트 사진, 넷플릭스를 장악한 한국 드라마, 유학생들을 끌어들이는 한국 대학 사진 등 이건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제부 차관은 이에 대한 놀라운 견해를 내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소프트 파워를 지배하는 유일한 미국 동맹국입니다. 일본은 존경은 불러일으키지만 애정은 불러일으키지 않죠. 미국은 두려움은 불러일으키지만 신뢰는 주지 않습니다. 한국은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한국이 없으면 미국 외교는 아시아에서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맹국들도 미국이 여전히 미래를 대표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겠죠. 경제적 충격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자카르타에서 방탄소년단 후드티를 입은 청소년들, 베트남에서 영어보다 한국어를 먼저 공부하는 젊은 엔지니어들, 미국 대학 대신 한국 대학에 지원하는 아프리카 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뿐만이 아니었어요. 내러티브 파워였고 서울에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그렇지 않았죠. 마침내 돌같은 얼굴에 무뚝뚝한 국방부 장관이 숫자를 잘라냈습니다. 더 이상 신용을 하지 맙시다. 한국이 없으면 우리 항공모함은 항해하지 않고 위성은 보지 못하고 네트워크는 작동하지 않으며 동맹국은 더는 우리를 믿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에요.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당기면 아치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괌으로 병력을 이동시킬 수는 있지만 인터넷 케이블을 이동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선박을 정박시킬 수는 있겠지만 한국 정유소를 만들 수는 없죠. 더 많은 항공모함을 구매할 수는 있었지만 한국의 조선소를 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가 넘쳐날 수도 있었지만 이제 한국 문화가 아시아의 전 세계의 상상력을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의 중요성은 공감하는 바이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는지 또다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굴욕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리스트를 비난하고 한국산을 구매하는 유럽 구매자에 대한 2차 제재를 가하겠다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인 정책에 고문들조차도 트럼프를 옹호하는 것을 중단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미국의 굴욕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유럽을 위협한다고 해도 이젠 한국에 패배한 미국을 무서워하는 국가는 없었거든요. 한국무역부는 독일, 프랑스, 인도와 새로운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수치를 발표했는데 모두 관세 부과 후 48시간 이내에 체결된 거래였습니다. 그야말로 기술적으로 뛰어난 한국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너무나도 무궁무진했던 거고 전 세계가 미국 대신 한국에 붙어야 할 때임을 인지한 것입니다. 유럽조차도 주권이 태극기를 달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미국은 그저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을 뿐이었어요. 정말로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향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문은 단순히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BBC의 일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작은 거인이 우뚝 서 있다. 프랑스의 르몽드는 워싱턴이 아닌 곳에 돈을 지불하라는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건 딱 봐도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거였어요. 냉소적으로 유명한 독일 언론에서도 한국을 21세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는 한국의 산업에만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의 괴롭힘에 저항하고 살아남았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기 때문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보다 더 많은 것, 즉, 전 세계는 한국은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용기와 존엄성은 모든 방위 계약이나 반도체 거래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대한 첫 번째 요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약은 유럽으로부터 왔어요. 러시아의 그늘 아래 여전히 떨고 있는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위 계약을 몇 배로 늘렸거든요. 폴란드 국방부는 이미 체결한 기록적인 계약에 더해 150억 달러 규모의 K2 전차, K9 호위함, FA-50 전투기 패키지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브뤼셀에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거절하고도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면 분명히 그들의 무기는 모스크바에 맞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유럽으로 유입된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폴란드가 독립을 실현한 파트너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한편 독일은 한국의 수소연료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베를린은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를 원했고 한국 기업들은 차세대 전해조와 연료 전지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030년까지 베를린은 90테라와트시에 가까운 수소 수입 수요를 예상했고 한국은 이제 기술력과 운송 능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계약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중동의 석유 재벌 국가들이었습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 20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바라카 원자력 프로젝트를 2배로 늘렸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패트리어트 포대가 흔들리는 것을 지켜본 후 한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해 은밀하게 문의했습니다. 석유 수입이 넘쳐나지만 다변화가 절실한 걸프 국가들에게 한국은 기술적으로 선진국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독립적인 파트너라는 중독성 있는 존재였습니다. 사우디 관리들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나라는 결코 주니어 파트너가 아닌 전 세계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국가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서구의 이중잣대로 인해 완전히 지친 지역에서 한국의 도전은 아랍인들이 분노 없이 존경할 만한 드문 아시아 파트너가 되었던 거였죠. 특히나 한 아랍에미리트 기업가는 아부다비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중동 국가들이 꿈꾸던 일을 해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미국에 맞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원자로, 건설사, AI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졸개가 아니라 미국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체결된 계약은 단순한 상업적 계약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한국 조선소와 건설사에 흘러들어갔지만 그 돈 밑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생존과 존엄성을 동시에 익힌 셈이었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어요. 아프리카의 감탄은 조용했지만 그 못지않게 깊었습니다. 케냐,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과거, 즉 한국이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얼마나 가난하고 전쟁으로 고통받고 절망적이었는지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이 지금은 세계 패권국을 상대로 배짱을 보이고 오히려 미국을 짓눌러버린 상황에 박수를 보내며 희망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연합경제위원회는 한국 통신 대기업들이 서방 국가들이 절대로 제공하지 않은 보안 보증을 제공한 덕분에 서구 기업들에 비해 예상되는 5G 출시 비용을 30에서 40%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가 한국을 선택한 덕분에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인터넷 보급률은 2030년까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갑자기 수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 모델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통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케냐 관리들은 서울이 빈곤에서 번영으로 변화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꼽았는데 이는 강대국 괴롭힘으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수탈의 역사가 이어져 온 아프리카 국가들에는 꿈만 같은 달콤한 희망이었죠. 가나의 한 대표는 한국은 워싱턴에 저항하고 번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이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왜 우리가 워싱턴에 고개를 숙여야 할까요? 물론 한국이 이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은 전 세계를 다시금 감탄시키기도 했죠. 한국 통신사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들을 착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국이 무엇을 더욱 달성할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들은 아프리카를 착취하려는 서구 국가들 및 중국과는 달리 현지 사정에 알맞은 플랜을 제공하며 이들을 도왔거든요. 나이로비에 구축될 예정인 저렴한 5G 인프라는 단순히 더 빠른 인터넷에 그치지 않고 희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빠른 속도의 통신 인프라 대신 다소 느리더라도 안정적이고 전방위적인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를 저렴한 가격에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케냐 대통령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말할 때는 우리를 가르치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차이점이었습니다. 한국은 희망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나 한국을 가장 원했던 존재는 따로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한국의 영웅담의 효과가 거의 전기에 가까웠거든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중국의 영향력과 미국의 요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압박을 당하던 상태였고, 그래서 그동안 한국을 찾기 어려운 제3의 길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강대국을 모두 무시하고 살아남아 번영한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결국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을 선택하면 더 이상 중국의 노예로 남거나 미국의 수탈지로 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한국에 자신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전부 걸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위성 공동 프로그램, 방위협력, 해군 현대화를 위한 8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체결했어요. 베트남은 한국의 최첨단 선박을 미국 가격에 극히 일부에 인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한국산 호위함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거래가 아니라 제국 사이에 갇힌 동남아 국가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미국 무기를 사고 중국 투자를 유치하는데 두 경우 모두 갇혀있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중국은 호시탐탐 동남아를 경제적으로 종속하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죠. 하지만 한국 무기를 사면 자유로워집니다. 한국은 착취가 아닌 공생을 꾀하거든요 라며 한국과의 교류를 계속해서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더군요. 한국은 세계의 희망의 등불로 떠올라 전 세계 모든 자본을 빨아들일 일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게 될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라틴 아메리카였어요. 브라질, 칠레,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은 한국이 미국에 반발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관세와 제재로 괴롭힘을 당하고 정치적 동조를 강요받으며 미국의 그늘에서 살아왔습니다. 일부는 중국의 일대일로의 희생자가 되어 노예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러나 한국의 도전, 그리고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입장이 된 상황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환상이 현실이 된 셈이었습니다. 브라질 에너지부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기차 확장을 뒷받침할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리튬이 풍부한 칠레는 정제 및 가공에 관해 한국과의 대규모 파트너십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칠레는 이미 미국과 대규모 리튬 거래를 이어오던 국가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은 한국을 압박하다가 결국 천연자원 공급망조차 전부 한국에 빼앗기며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에 얽매여 있던 콜롬비아도 한국 대기업과 새로운 교통 및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한국의 전기버스와 한국의 효율적인 AI 교통관제 시스템을 볼 일도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워싱턴에 있는 제 책상에서 본 한국의 패턴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이 신뢰의 프리미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택되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반도체, 탱크, 수소 연료 전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던 셈이죠. 한국은 존엄성이 번영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미국을 거스르고 생존하며 심지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낸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러니 세계 각국은 한국이 미국의 가장 무거운 압박을 견디는 강력한 국가이므로 한국과 동맹을 맺는다면 자신들도 그러한 신뢰의 방패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계속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던 거였죠.
아이러니는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처벌하려 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을 미국의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글로벌 파트너로 인증하는 꼴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발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미국의 등을 돌리고 오히려 한국에 붙은 상황에 완전히 열이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허세를 부린다면 연간 13조 원이라는 이익을 한국으로부터 얻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러한 트럼프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워싱턴에서 몇 주간의 긴장감 넘치는 회의를 마친 저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받게 됩니다. 그건 바로 서울에 다녀오라는 임무였어요. 트럼프는 자존심 하나 때문에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무튼 그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전혀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여라도 한국의 약점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한국으로 가는 임무를 맡았던 거였습니다. 제가 서울을 걸었을 때 한국 시민들에게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은 이를 이용해 최대한의 손해를 막을 수 있겠죠. 이건 미국의 유일하게 남은 해결 방법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관세, 군대 철수, 위협이라는 모든 소음 속에서 일반 한국 시민들은 걱정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한국의 걱정을 이용해서 불안과 혼란을 더욱 야기하며 이를 이용해 한국과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굳은 다짐을 하며 한국에 도착하게 된 저는 곧바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거리는 패닉이 아니라 차분한 일상으로 분주했거든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미국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히 필요한 모든 안전장치를 구축한 사회였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한국은 진작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울의 도시 중심부에는 지하철역으로 가득했는데 벽에는 유지보수 일지가 깔끔하게 걸려 있었으며 어디에서나 공기여과 장치가 윙윙거리며 쾌적한 공기를 발산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점이요. 서울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지하철이지만 동시에 이중사용 시스템이 갖추어진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하철 터널은 대피 통로가 되고 역은 지휘 허브가 되며 환기 시스템은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한 여과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표지판은 이미 비상 안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 곧바로 별도의 지하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보관된 응급 구조 키트나 각종 비상 대비 물품들은 먼지가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매달 점검을 받으며 일상생활에 통합되어 있었기에 저는 그저 한 가지 생각만이 들 뿐이었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니라 국가 대피소에 중추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자신감의 원천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들은 모든 유사시의 상황에 전부 대비가 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만약 북한이나 중국이 한국을 향해 공격을 하게 된다면 한국의 시민들은 이러한 완벽하게 준비된 지하철역에서 모두 생존할 수 있겠죠. 민방위 훈련은 또 어떻고요? 저는 길을 걷다가 가게 주인, 평범한 직장인, 학생들이 일상적인 대피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지역 명단과 연결된 간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안에 지역 주민들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이름이 누락되면 자동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리치는 것도 혼란스러운 것도 아니라 반복에서 비롯된 조용한 효율성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체계적인 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전처럼 훈련에 참여 중인 한 카페 주인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놀라운 말을 해오더군요. 내일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예비군 훈련까지 전부 참여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범한 삶입니다. 그는 오만함이 아니라 조국이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조용한 자부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인구의 절반이 군대에 다녀온다는 사실부터가 준비된 나라였던 것이죠. 한국의 군사 예비군도 놀라웠어요. 경기도의 한 외곽에서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어디론가로 향하고 있길래 그들에게 말을 걸어봤더니 이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러 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엔지니어라고 소개한 한 청년은 군대에서 드론 시스템을 다뤘다고 했고 다른 젊은 남성 무리들은 공병부대에서 복무했다고 했어요. 전투기 조종사, 전차 조종수, 저격병, 일반 육군 부대 등 한국인들은 각기 다른 특기를 가진 채 자신들의 실전적인 특기를 숨기고 사회를 살아가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마 이들은 유사시에 곧바로 소집에 응한 뒤 자신들의 국가를 위협하는 무리를 한 번에 쓸어버리겠죠. 이미 경력이 있는 그들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놀라움을 느끼며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면서 저는 또다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교통물류는 놀라움 그 자체였거든요. 속도로 유명한 한국의 고속도로 네트워크에는 정체 모를 철근 콘크리트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 조각들은 전시의 이 구간이 전투기의 비상 활주로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그저 숨이 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경부고속도로의 연장선을 30분 이내에 정리하고 한국의 최첨단 전투기나 연합군 항공기를 착륙시킬 준비가 아예 시스템적으로 완료되어 있었어요. 미국이라면 이러한 계획에 대해 몇 시간의 논쟁이 필요했고 결국 관료적인 문제로 이중사용 인프라 수립이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었어요. 에너지 안보는 또 다른 숨겨진 계층이었습니다. 한국의 민간 발전소는 군용 전력망과 연결되어 있어 전시 정전을 군사 예비군으로 우회할 수 있었어요. 울산과 부산과 같은 해안 도시에서는 산업용 LNG 터미널의 레이아웃이 수출용이 아니라 비상 라우팅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어 어떤 돌발 상황이 있어도 필수적인 기지와 병원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에는 식품 유통도 전시에 최적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편의점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국적으로 4만 개가 넘는 한국의 유비쿼터스 편의점은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민방위 공급망에 매핑된 상태였거든요. 냉장실은 의료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재고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긴급 배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의 한 매장에서 김밥과 탄산음료 판매가 정부 명령에 따라 표준 배급으로 10분 만에 전환하는 조용한 훈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철저함에 두려움마저 느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나 가장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기술 자체가 아니라 전환의 속도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경제, 교통, 전력, 디지털 백본이 하나의 기계에서 기어처럼 동기화되어 순식간에 회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동원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유사 상황이 터진다면 이렇듯 시스템적으로 아예 준비가 안 된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만 해도 한 세월일 것입니다. 지연된 만큼 피해는 더욱 늘어만 가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동원이 종이에 담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일상생활에 내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화물선에 방산물자가 실려있는 부두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기계가 아니라 부두 노동자들 그 자체였어요. 자주포와 장갑차의 모든 컨테이너를 마치 개인 방패인 것처럼 취급하며 쉬지 않고 노력하는 중년의 남성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허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국가가 늘 허세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행동하는 이유였어요. 이들은 이미 준비가 된 자신이 있는 국가기에 괜히 강한 척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저는 이러한 풍경을 걸으며 한국이 미국의 강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신있게 행동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자랑하거나 위협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고 체계적이며 완전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분쟁이 닥친다고 해도 한국은 적응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스위치를 돌리면 됐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은 단점이 전혀 없는 국가이므로 트럼프를 잡아가두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한국을 건들며 안 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